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월 15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야방송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요,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방송에 드린 대로 백운규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범죄는 소명이 됐지만 일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피의자의 추가 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병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법원의 판결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의 지금요, 이 분위기를 쭉 보면요. 우선, 이 검찰 내 분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지금 민주당 의원인 박상혁 의원, 지금 현재 인사수석실에서 이 행정관으로 있었는데요.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에 이 블랙리스트 이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그래서 지금 이 박상혁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이죠,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 이러한 이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박상혁 의원이 일단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 입장은 밝혔지만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본인의 1차적인 반응대로 일정을 조율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겠느냐, 조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우려도. 그리고 야당에서도요, 저도 이미 지적한 대로 표적수사 이 논란을 계속해서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지금 일단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박상혁 의원에 대한 조사도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환경도 블랙리스트 수사할 때를 보면 3년 전 얘기인데요.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보강조사만 해서 불구속 기수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1심에서 법정이 구속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1월 달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동력은 확보가 됐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추가적인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영장 청구를 안 하고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 양면성의 지금 양면성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까지도 이 검찰 내 반응이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전 정권 털기에 나선 검찰, 이 수사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제 문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고인플레, 이런 걸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 도래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물론이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사실상의 비상경제 상황실로 운영될 정도로 최우선적으로 경제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한밤중에도 전화로 경제 상황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해와서 이 관료들, 이 청와대든 정부든 상당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구상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시장 기능을 중시하면서 정부 개입은 줄이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 경제,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큰 기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 이 대선 때 내세웠던 이 공정, 혁신, 그리고 시장 기능의 중시, 이것만 가지고는 이 위기 극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 개입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국내외 복합 변수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둔화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범정부 차원의 경제 위기 대응 체제를 직접 지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효욱 의원하고요, 전 의원하고 윤미향 부소속 의원 간의 법정 공방이 드디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냐면요,
이 전효 의원이 과거에 작년 10월이죠. 블록에다가 윤미향은 돈명이다. 그래서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서 별의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값이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만하다. 이러한 이 블로그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걸 가지고요, 윤미향 의원이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맨 처음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적에는 무려 2억 5천만 원을 요청했어요. 민사조정 신청서를 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요, 배상액을 9,9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에서 말이죠, 이 전효옥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고,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살롱 외상값으로 썼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고,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미향 의원이요, 정대협 보조금,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2020년 9월에 윤 의원한테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무려 8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참 윤미향 의원 참 뻔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댓글을 보면요, 윤미향은 원래 남탓당 겸 성추행당의 소속 아니냐, 돈미향 맞잖나, 차라리 점잖은 같은데, 정치꾼들은 무조건 일단 고소하고 정치 탄압이니 정치 보복이니 이런 단어들로 선동을 한다. 무지한 백성들이 많아서 그게 먹히는데, 특히 전라도 주둥아리로 한 번 흥했으니 한 번은 망해야지, 이러한 댓글이 나와 있는데요, 윤미향 의원이 취하하라, 이렇게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화 언론에 보면요, 내일 날이 새면 바로 오늘이죠. 16일 우리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1심에서는요, 국가안보실이나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속에서 유족이 승소했어요. 유족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승소했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왔는데, 내일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 기록물에서 봉인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회 동의, 또는 이게 국회 동의도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없이는 이 봉인된 국가 기록물은 공개가 불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공개되는 자료는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그리고 고인 동료의 진술 조서, 그러니까 청와대 밖에 관련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발표의 핵심은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이 증거는 없다,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법원에서요, 이 순직 처리해도 좋다, 이런 판결이 내려왔고, 내일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 사실상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월북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 결론을 뒤엎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 간의 이 갈등 관계가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 이제 혁신위원들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동안에는 친이준석 계열, 친이준석의 사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계열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중앙일보의 분석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된 사람은 총 7명이고 최종적으로 지금
최재형 의원의 추천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최재형 위원장이 또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무려 3명을. 그러면 최재형 위원장이야말로 당연히 이준석 계열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의원이 추천한 걸 보면 조수진 의원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배현진은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정미경은 이건규 전 서귀포 호텔 사장, 그리고요, 이 천하람 변호사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추천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친 이준석 계열. 자,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최재형 위원장. 이걸 보면 결국은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비판하기를 사조직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명단 7명 중에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최재형 혁신위원과 가까운 인물이 더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미애, 이분은 이제 최재형 캠프에서 뛰었고, 김종혁 국장과 천하람 변호사, 마찬가지로 최재형 캠프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이준석 대표계라고 할 만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이준석계의 장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러한 게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과 가까운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표로 가까운 사람이 정미경, 김용태, 최재형. 그래서 이 세 분을 매개로 해서 결국 이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준석 계열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의 최고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윤 하나만 받고, 그리고 정주영심은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명단만 틱 주면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하는 조직은 아니다, 수용 불가 입장을 또 이준석 대표는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정식은 왜 추천했느냐?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과 장제원과의 신경전으로 해석되는 대목도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요, 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3년째 식물 상태인데요. 최근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 회담을 통해서도 이 보완하자,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일본도 지역 평화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바이든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지소미아의 효력을 다시 복원시키는 외교적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보도를 따르면 나토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거든요. 당연히 지소미아 정상화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지금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 측에서는 추진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자 정상회의에서 양자 간 정상회담도 있을 수가 있고, 양자 간의 약식 정상회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칼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상적인 한일 정상회담, 이런 것보다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약식 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두 정상 간의 이 회담을 갖는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김대중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대중 칼럼, 어제 14일 날 칼럼인데요. 좌우 두 날개로의 복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등장은 좌우 교체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시금석이 될 것이고, 이제 보수는 공정정의 법치로 좌파는 친북 반미를 탈피해서 평등, 분배의 진보로 복귀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이 김대중 전 고문이죠, 이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진보와 보수의 흐름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니고 검찰 수장에서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것은 어떤 시대적 요청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를 앞세웠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했고, 그리고 국가 안보와 나라의 이념적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조건이 내로남불, 유아 독점적 비리를 사정하라는 국민의 요청이 팽배했고, 그래서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의 수장이 청소 전문가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청소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해 야당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의 행보는 시대적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고, 다만 그 청소 작업이 마무리되면 아마도 윤석열 2기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등장이 갖는 또 다른 의미, 이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 환경과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들이 리더로 부당한 일이다. 전통적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지도자 교육 루트가 있고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국은 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미국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동부 명문대학이 지도자의 산실이고, 일본도 그 학교를 나와야 지도자로 출세하는 전통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교수 집안에서 태어났고 70년 건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제대로 나온 대통령이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상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비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에 이르는 것을 두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용은 개천을 뚫고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기만 잘나고 똑똑하면 되는 게 아니다. 주변이 모두 똑똑한 환경에서 같이 자라야 부정을 배격하고 공정을 배우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하고 지금 21세기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또 이 경제, 교육, 정치적 환경과 너무나 크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차별점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권 등장의 정치적 의미는 좌우 교체의 정상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금석이라는 데 있다. 한국의 좌우는 그동안 크게 왜곡되어 왔고, 좌는 친북, 용공, 반일의 늪에 빠져있고, 보수 우파는 친미, 친일, 반북의 프레임에 방치돼 왔다. 우리는 윤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전례적, 고질적 이념 논쟁에 또 다른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좌파 운동권이 신주처럼 모셔온 친북 반미 일변도의 이념적 고질화에서 탈피해 좌파 본래의 진보로 복귀하는 변화를 기대한다. 그것은 민주당이 586 운동권 주도의 굴레를 벗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빈곤, 노동, 분배에 역점을 두는 본래의 진보적 좌파로 복귀하는 것이다. 윤 보수에 대항하는 진보적 민주당 진보의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색깔론적으로 이 친북 좌파, 여기에서 빈곤, 노동, 분배, 그러니까 전통적 서구 정치에서 얘기하는 이 진보파의 이 구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지만 정치는 동시에 두 날개로 날 수가 없다. 왼쪽 날개로 날다가 오른쪽 날개로 교체하는 것이 정치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앞세워 공정정의 법치의 날개로 난다면, 좌파 정당인 민주당도 평등과 분배에 중점을 둔 본래 진보의 날개로 나는 것이 한국의 두 날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분도 586도 더 이상 이 시대의 필연의 존재가 아니다. 아주 좋은 칼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진보 좌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좌파의 좌파는 친북 일변도, 반미 일변도, 그리고 반일 일변도, 이런 지나치게 이념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념도 국민의 실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이념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지금은 중요해요. 그래서 빈곤 타파, 그 다음에 노동, 그리고 이게 노동의 탄력성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분배, 공정한 분배, 여기에 역점을 주는 본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고유의 진보로 돌아가라, 이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